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 이스트지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차트, 리플 달러 차트와 BTC 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두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8,130달러로 어제보다 약간 살짝 이제 반등을 있는 상태인데, 일단 어제 그 말씀드렸던 이 하락쇠기형 형태에서 아래로 이탈해서 트랩을 만들어주고 다시 돌려 세워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 위치를 제가 이제 이때 결국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봤을 때 이 패턴이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됐는데, 좀 이제 길이는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이 이때는 이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떨궈졌는데, 지금은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트랩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트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이 8,360달러, 이 8,360달러에서 일단은 약간 저항을 맞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 8,36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때 지금 이제 이 위치가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8,360달러 돌파할 때 이때와 같이 크게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상승 진행돼서 이 하락수의 기형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 준다. 그거 하더라도 바로 뭐 상승을 이어서 뭐 1,300달러 돌파해서 13,9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일단 비트코인은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121선, 이 121선 안에서 좀 더 이제 대기를 하고요. 대기를 하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특히 이제 리플이 좀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 121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이스트지님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리면서 또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일단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짧은 시견으로는 현재 자리가 주봉 19년 6월 24일 고점과 19년 10월 21일 고점, 저점을 잇는 하락 채널의 중단이기도 하고 40주 이평과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달리 보면 19년 8월 5일과 9월 23일 있는 추세선을 10월 21일 장대 양봉으로 뚫고 다시 추세선까지 눌러주는 자리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깰 생각이 없는 걸로 보면 11월 4일부터 세력은 하락 채널을 뚫어 올릴 수도 있었고, 뚫려줄 자리도 있는 상황에서 롱 청산 등 여러가지 이유로 눌러주는 쪽을 선택한 듯 합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주봉에서 쌍바닥 형태로 다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히 올릴 수도, 옆으로 천천히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요, 이 6월달 고점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추세선을 보면, 이 비트스탬프 차트에서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이 추세선에 아직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추세선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추세선 걸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이 추세선 저항 맞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거래소마다 약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업비트 원화 차트, 업비트 지금 비트렉스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약간 왜곡이 심해서 일단 원화 차트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 있는 추세선을 지난 이제 10월 26일 이때 장대 양봉 만들면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비트 스탬프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에 걸쳐서 이렇게 아직까지 돌파 못하고 오히려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업비트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돌파를 했고, 돌파한 이후에 하락세기를 만들어줬죠. 보시면 하락세기를 만들고, 이 하락세기 하단부를 이탈해서 트랩을 지금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9,357, 죄송합니다. 935만원, 이거 원하니까요. 원하니까 935만원,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이렇게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935만원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 자체가 결국에 이 돌파한 이 10월 26일, 10월 26일, 25일, 26일 이때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 돌파한 추세를 그냥 다시 깊게 눌러주는 이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요. 깊게 눌러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마다 이렇게 약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업비트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총 차트라든가 지금 이제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 진행됐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약간 애매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이제 그 방향성을 따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업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 원화 차트는 이미 이제 돌파해서 깊게 눌러주는, 근데 이런 형태로 진행될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좀 질리는 이런 형태로 느껴집니다. 시장을 참여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강하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는데 다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횡보를 하다가 그나마 이제 하락세기형 같은 경우는 저점의 각도가 점점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야, 이 정도면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마지막으로 오히려 하락 각도를 깊게 한번 떨궈주는 작업을 해서 완전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20일 고점과 13년 7월 8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를 뚫을 때는 옆으로 누우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서 뚫었는데 13년 8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스토캐스틱 그 NMT 값이 16.6, 20, 12, 12 지표가 지금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쌍바닥으로 누르지 않고 옆으로 누우면서 뚫고 13년 9월 2일, 9월 말까지 조정하였기 때문에 533 지표가 그 기간에 조정 구간을 형성한 점이 지금 533 지표가 조정받고 있는 것과는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의 조정의 깊이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보다 깊다고 해도 상승 다이버전스만 유지해주면 여전히 상방이다 생각하렵니다. 월봉에서 20, 12, 12가 이제 턴했는데 16.6이 벌써 조정받는 걸 보면 17년 상승에서는 바닥 구간을 지나 불장 전에야 16.6이 조정했습니다. 이후의 상승량은 지루함 없이 매우 큰 폭의 가격과 상승 다이나믹할 것 같아 기대 반 두려움 반반입니다. 안전벨트 꼭 매야 할 듯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마지막으로 좋은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해밀리 여러분들 통장의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스트지님이 올려주신 이 내용을 잠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때 이제 이스트지님하고 박빌브님이 지금 위치가 이렇게 이제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2017년 패턴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2012년도 13년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번에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뭐 돌려세운 모습이 아니어서 일단 채널은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때는 이렇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가 이렇게 폭이 좁죠. 좁은데 지금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큼직큼직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짧게 조정 주고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조정 줄 때 길게 주고 또 올라올 때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봤을 때 16.6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지금 위치가 2013년도 이때 이제 위치로 보고 계신 거예요. 7월달 이때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고, 16.6 그리고 이제 20, 12, 12는 비슷한 위치로 보이는데 아까 이제 533이었나요? 그거는 약간 이제 모습이 다르긴 한데 뭐 그거는 지금 뭐라고 써주셨냐면 잠깐만요. 533 지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깊이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보다 깊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 같은 경우 이제 16.6과 좀 더 이제 장기인 20, 12, 10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상승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 얘기할 때 이 위치 채널의 위치는 이 자리인데 그 조정의 모습은 그때 이제 흥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게 이제 이때 이 사파 조정의 이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어제 이제 박빌브님 의견 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금 이제 어제였나요? 엊그저께였나? 그때 이제 의견 주셨던 게 1, 2, 3, 4, 5 ABC 1, 2, 3, 4, 5 ABC라고 하면 이게 지금 ABC가 끝난 거다. 그래서 이 ABC가 끝난 이 지점이
여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1, 2, 3, 4, 5가 시작되고, 지금 이 조정은 이 A, B, C가 끝난 이 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2012년도 5월 달로 이제 현재 위치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 파악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박빌브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지금 이제 이 지점을, A, B, C, A, B, C, 조정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1파 상승이 시작되는, 그렇게 보든, 아니면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1파 상승이 시작돼서 1, 2, 3파가 이제 큰 3파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걸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채널 상단까지 가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1파, 2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뭐 지금 그 다음 나머지 파동이 진행돼서 채널 뭐 4분의 3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채널 4분의 3 정도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최소 홀딩 물량 정도만 남겨놓고 홀딩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박필부님 의견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스트지님 이제 첫 번째 의견 주신 거 이렇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또 의견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이제 의견을 두 개를 주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의견은 지금 2012년도 13년도부터 비트코인 월봉에서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됐는지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점은 여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15년도 3, 4, 5 매도량을 15년 6, 7월에 매수가 받아주면서 하락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비슷하게 지금 18년 8월부터 19년 1월에 매도량을 19년 2월에서 6월에 비슷한 양으로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15년처럼 상승 전환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었고, 이게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15년에 이렇게 상승 전환했던 게 이때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 매도 나오면서 거래량 나왔던 부분을 그 다음 6, 7월달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18년도 8월달부터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이렇게 이 매도량을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제 2월달부터 6월달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이걸로 상승 전환을 시켰다. 그래서 같은 이제 아마 15년도 이 모습 보시면 이제 50월 이동평균선 50월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20월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쉬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 된 것처럼 지금도 이 패턴이 그대로 이제 반복됐다. 50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20월 이동평균선까지 올려주고 20월 이동평균선에서 대기하고 이제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이한 점은 스토캐스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구간은 두세 달 단위로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되면서 보조지표가 주기와 변동폭이 작은데 반해 지금은 5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매수 매도가 바뀌면서 상승 하락의 폭과 기간이 키워졌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9년도 7월에서 9월 매도량은 동년 2월에서 6월의 매수량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거래량으로 보면 지난 차트에 비추어 상승은 시작되었으며 상승 조정의 패턴은 17년에 비추어서 거칠 것이 예상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17년처럼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라 12년도 13년도처럼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15년도 9월 12월은 17년 상승 전 대규모 매집 구간이었는데 현재는 이미 상승이 시작된 점으로 보아 매집은 장외 또는 다양한 거래소의 분산으로 티 안 나게 완료되었다 생각됩니다. 이장님, 선물시장의 매집량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현물에서 충분히 매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벡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물시장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놨다라고 하면 현물시장에서 매수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가 됐고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서 선물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현물로 갈아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를 채우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여 현재 많이 채워서 11월에 엄청난 패닉셀은 없을 것 같다. 매집이 완료되었다면 매집할 필요가 없으니 다음 달부터 반감기 이전인 내년 5월까지 약 4에서 5개월간 무식한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만약 매집이 필요하다면 옆으로 누우면서 반감기 전까지 지루하겠지만 여러 지표상 전자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지극히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부 차트만 참조한 내용이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의미 있는 좀 좋은 내용을 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셨던 그 이제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20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 2012년도 5월 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0월 이평선에 안착을 하고 바로 올라가 주는 게 아니라 20월 이평선 밑으로 깨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20월 이평선으로 올라오고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지금 이때 2015년도도 마찬가지였죠. 20월 이평선 올라와서 바로 상승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양봉 음봉 만들어주면서 쉬어주고 상승 진행. 지금도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6월 달까지 양봉 만들면서 20월 이평선 돌파시키고 20월 이평선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횡보하는 그런 그림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다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신 부분까지 봤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68.3으로 68.3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17년도, 2016년도 도미넌스 이제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2016년도 초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도 3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이 이평선이 완전히 역배열됐다. 이렇게 20, 50, 120, 20, 50, 120 완전히 역배열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0 이동평균선이 적어도 수평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여기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 50, 120이 역배열 만들고 이 12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더 이상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상승 각도를 줄이고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 단계에 왔을 때 그때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2016년도 초도 무너지는 모습, 2017년도 초도 이와 같이 20, 50, 120 완전히 역배열되고 120이 수평으로 상승 각도를 이제 줄이고 다시 하락 전환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버티던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이제 그럼 본다라고 하면 현재도 이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20, 50, 120 이평선이 지금 이제 역배열이 됐는데 역배열이 됐습니다. 역배열되고 한번 다시 살짝 골크가 났다가 다시 데드크로스 나면서 다시 역배열을 만들어 줬어요. 완전히 역배열 만들어 줬는데 이때는 보시면 이때 역별 20, 50, 120 역별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도미넌스가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상승 각도로 유지해 주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122평선 옆으로 누운 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122평선이 옆으로 이제 누운 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들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살짝 내려오면 바로 이제 122평선 이제 꺾일 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122평이 상승각도 줄이고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122평을 꺾는 그런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역배열 만들어주고 122평선도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까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리고 2016년도 초와 같은 도미넌스가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설명드렸고 일단 박필부님이 의견 하나 주셨는데 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요. 주봉에서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이 20주 그리고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 이 주황색이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0주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으로 오히려 작용돼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 이때 넘어갔다가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넘어갔다가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 200주 평선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도미넌스 차트까지 봤고 그럼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먼저 이제 3월달 모습을 이제 어제 봤는데 이 3월달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이걸 이제 3번 반복했다고 했죠. 3번 반복하는데 일단 이 지지라인을 지켜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0.0059달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장기 이평선들 돌파시키고 여기서 다시 크게
한번 변동성 키운 다음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이 0.246달러 0.246달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아까 이제 2017년도 3월 달과 같은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림이 이 장기 이평선 돌파해주면서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 200일 이평선과 360일 이평선, 지금 이제 변동성이 충분히 이제 크게 확대될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또 360일 이동평균선 만나면서 골든크로스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고, 이제 원화 차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화 차트에서 지금 이제 달러 차트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업비트 원화 차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이요. 여기 이 모습을 이제 이현걸님도 의견 주셨고, 지난번에 박빌브님도 이제 의견 주셨었는데, 두 분 다 이제 뭐 의견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잠깐만요.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중심으로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데칼코마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여기를 타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걸 이제 반으로 접어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때는 하락인데 이제는 상승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하락했던 높이만큼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큼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조정받았던 이거 타원은 지울게요. 타원은 지우고, 지금 이때 이제 조정받았던 이 높이만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같은 높이만큼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저점이 이때 이제 275원이고, 이제 어제 새벽에 284원 찍고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봤던 36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제 안착해 줄 수 있는 이 높이만큼 다시 이제 올라왔을 때는 장기 이평선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물론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안착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그럼 이렇게 조정을 받느냐, 이때 이제 상승해줬던 것처럼 반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눌러주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테조스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테조스 차트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넘어가주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테조스 BTC 차트 보시면, 그러면 이제 BTC 차트에서 그와 같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BTC 차트 잠깐 볼게요. 리플지 BTC 차트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 일단 그 21 이평선을 지금 넘어가서 안착 중에 있습니다. 완전 이제 뭐 일봉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안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진행됐던 그 달러 차트에서 진행됐던 방향대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일봉도 상승해 주면서 BTC 마켓도 상승해 주면서, 지금 보시는 이 21 이평선, 이때 이제 10월 25일 비트코인 크게 상승하면서 BTC 마켓에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 추세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이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때 21 이평선, 이 21 이평선에 한 번도 안착을 못했어요. 안착 못하다가 오늘 만약에 올라와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이제 21 이평선 위에 안착하면서 추세를 이제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온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항 라인 3,300사토시, 이 저항 라인을 BTC 마켓에서는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삼각수렴, 내시한봉에서 봤을 때 이 삼각수렴의 중심인 3100사토시도 돌파가 됐습니다. 3100사토시 돌파돼서 완전히 이제 이 중심은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BTC 마켓, 잠깐만요. 이제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아까 그 달러 차트에서 장기 이평선인 360일 이평선, 그러니까 원화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이 390원에 리플이 안착하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 여기서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움직여주지 않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BTC 마켓도 그럼 이제 200일이평선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200일이평선에 안착하게 되고 BTC 마켓 200일이평선에 안착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테조스 차트처럼 한 번에 300 장기 이평선 36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상승해 줘서 안착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이때까지는 비트코인은 120일 이평선에서 대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플이 이 360일 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다시 이제 120일 이평선 돌파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 120일 이평선 이 안에서 리플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600원 가격대, 그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주봉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120주선 위에 안착할 때까지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 121선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물론 이제 이 추세는 돌파해서 이제 올라와 주고요. 안착하고 그 이후에 리플이 큰 상승하고 리플이 쉴 때, 그때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큰 3파의 1파 중에 3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BTC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Q&A로 가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방은행 뱅크런 사태 속출,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영상을 이제 봤는데,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자유 TV라는 분이 올려주신 영상인데, 저도 이제 봤고, 필요하신 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용을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 마음이자 선택사항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암호자산을 사려고 해도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암호자산을 사지 않습니다. 암호자산은 부유층들이 해외로 자신들의 자산을 빼내가는데 사용하죠. 서민들은 생필품을 사려고 인출을 시도할 뿐이지 암호자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반 서민들은 그냥 하루 벌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데 바쁘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뭐 암호자산 이런 건 이제 신경 쓸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대중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 뭐 스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 대중들은 이제 시장에 참여한 우리들이야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잘 될 거다, 성장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뭐 이루나님이 뭐 회계사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 사기꾼,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읽어볼게요. 중국은 곧 망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망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달러 보유고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지금 뭐 3조 달러 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1조 달러는 미국 국채니까 이거는 뭐 당장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조 달러는 또 이제 1대1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묶여있는 자금이다. 그러면 결국에 외환 보유고 남는 건 이제 1조 달러인데, 거기에서도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들이고 달러 지급해야 되는 그런 돈들을 뺀다라고 하면 한 몇천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다는 건 다 거짓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암호자산 대량 매집 후에 전 세계적인 암호자산 거품을 일으켜서 위안화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를 폭락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위안화가 먼저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를 미국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미국 암호화폐는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연준에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미 달러의 폭망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없이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암호자산으로 달러의 가치를 옮겨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금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달러 대출을 받아서 암호자산이건 부동산이건 뭐든 살 수 있는 걸 사게 유도하는 것이죠.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암호자산으로 부의 대이동이 펼쳐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통제 불가능한 암호자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통제 불능 암호자산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이 전세계 대세가 되면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더리움도 싫어합니다. 참고하세요. 미국은 미국이 만든 코인을 밀어줄 것입니다. 아마 이제 XRP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되기 이전에 작업을 착수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XRP가 떡상할 거란 유튜브 영상이 넘쳐나는데, 이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XRP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중간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종이돈은 뱅크런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안전하게 암호자산으로 이전되기 전에 급변사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은행에 예금된 종이돈은 실제 예금주가 원할 땐 실제 종이돈을 내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은행은 뱅크런이 일어나면 이런 내어줄 종이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면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멋대로 발행해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지금도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국고에 돈이 바닥나면 국가는 얼마든지 돈을 찍어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단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감소해야 하죠. 이렇게 써주는데, 이거는 뭐 저는 법정화폐든 아니면 디지털 화폐든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법정화폐를 종이로 찍어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든, 아니면 지금 뭐 CBDC를 발행해서 무한히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다. 그거 자체가 결국에 위안화 1대1로 뭐 패킹되어 있는 그 CBDC 그 가격을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종이돈을 찍어내는데 들어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종이돈을 진짜 무한히 베네수엘라처럼 이제 찍어낸다라고 하면, 그 종이돈 찍어내는 그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종이의 그 돈의 실제 가치보다도 이제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뭐 뱅크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뱅크런 관련된 기사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봤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잠깐 같이 볼게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봤던 기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중국 중소은행 부실덩어리 전락했다. 유동성 위기 올 들어 네 번째. 중국 이川농촌상업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대량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몰려들어서 북새통을 이뤘고, 1490번 대기 앞에 대기인 수가요. 그리고 대기인 수만 410여 명에 달했다. 뱅크런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제가 웃긴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쌓아놓고 우리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키고, 오히려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공안이 출동을 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이제 잡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은행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은행 말고 또 다른 은행에서 또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중국 은행이 잇따라 뱅크런 사태 발생, 연쇄 도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인데, 앞서 이川농촌 상업은행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이런 뱅크런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공안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퍼뜨린 9명을 긴급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웃긴 일인데, 이제 출금도 공공계좌는 50만 위안, 뭐 법인계좌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계좌는 10만 위안 이상 인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이제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예금을 인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은행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지급을 해주면 돼요. 지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내 돈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예금을 이제 내 돈인데,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인출하는데 제한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 계좌는 10만 위안 이상, 한 원화로 하면 16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돈 이상 출금하지 못하게 제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지금 내 돈을 달라고 이제 뱅크런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일이 결국에 제가 이제 폰지 사기랑 저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좀 읽어보면, 폰지 게임이란 투자 사기 수법 중에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윤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해주는 돈보다 이윤을 그만큼 창출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지급을 해주다 보면 언젠간 터진다는 거죠. 언젠간 터진다는 거고,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들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개는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결국에 아까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그리고 중국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금주들이 돈을 맡긴 그 예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또 충분한 이제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받은 걸 다시 예금주들한테 돌려준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찾아왔을 때 순차적으로 돈을 지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지금 대출 나간 사업들이 사업들이 많고 부도나는 이제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고요.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대출금 갚지 못하고 이제 손 들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은행에서는 예금주들이 왔을 때 그 돈을 이제 지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뭐 폰지 사기와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폰지 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처음에는 지급을 잘 해줘요. 정상적으로 잘 해줍니다. 잘 해주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이제 나가는 돈보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 지급해주는 돈을 줄입니다. 한 번에 다 그냥 확 중단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줄여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수익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 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돈을 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 번에 찾아가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다가 빠져나가는 돈이 달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고 들어오는 돈이 이제 없게 되는 예를 들어 대출금 회수가 중국 같은 경우 대출금 회수는 안 되면서 예금자들이 내 돈 달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서는 두 손을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진다라고 보고 이게 폰지 사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지금 중국 상황을 이제 지금 에린 스미스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같이 한번 이제 기사와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가치의 표현이다. 가치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럼 왜 금이 가치가 있을까? 이뻐서 쓰임새가 많아서 이도 이유의 일부이겠지만 저는 이제 희소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받고 가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원이 되었을 때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이 되었을 때 가치가 있었을까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소유하기를 원하면 희소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봅시다. 대전에 이장님께서 대전에 계시니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저보다 뭐 대전 부동산을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로바 아파트 오래된 구축 아파트지만 법원시청, 초중고 역세권 등 위치가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불과 4, 5년 전만 해도 7억 정도의 가격이었죠. 큰 평수 근데 지금 호가가 뭐 15억 합니다. 4, 5년 전에 가치가 있다고 매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 가격을 보고 그 가치로움을 측정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만큼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가격 상승은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가치를 버리는 실수를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리플의 가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를 넘어 여기 그냥 그리고 이제 가치를 믿으십시다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일단 뭐 지금 대전에 이런 아파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대전의 아파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이런 부동산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많은 그런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홀딩하는 물량이 되겠죠.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진다고 해서 팔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추격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살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 편리해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몇 개 안 될 때 그 유통 물량을 누군가가 싹 사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 사람들이죠.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팀을 이뤄서 대전에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매물로 나온 걸 싹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매물 C가 이제 마르게 되면 그때 한 번에 호가를 올려버려요. 올려버리고 그 호가로 실제 거래가 성사가 한 건이라도 되면 그때 모든 시가총액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금액 자체가 다 이제 그 가격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저는 이제 암호화폐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 결국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리플도 이 XRP 가격에 대해서 뭐 확신을 갖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충분히 물량을 다 확보하고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부한 노동자들의 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손들한테로 물량이 다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가격이 아까 뭐 클로버 아파트처럼 한 번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든가 구조와 이 암호화폐 시장 올라가는 그 구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결국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만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어제 이루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지인인 회계사분을 설득하는데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설득하는데 설득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닉네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케인즈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주식을 사라고 했을 때 그 설득이 쉽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설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야지만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들떠도 안 보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될 때가 아닐까. 물론 이제 살고 있는 집이야,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살고 있는 집이야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만약에 가격이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냥 사는 집이라고 둬야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을 이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